오늘 수업할 내용은요, 저번 시간에 했었던 지구촌 평화의 윤리 프린트 있었죠? 그거 나머지 부분을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3페이지로 넘겨볼까요? 프린트 3페이지 넘겨보면은 이제 갈퉁에 적극적 평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내용 같이 볼게요. 그래서 갈퉁이라는 학자가 평화를 좀 더 되게 자세하게 설명했던 그런 학자거든요. 갈퉁이 평화의 종류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평화의 종류를 두 가지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 소극적 평화라는 게 있었죠. 소극적 평화 뜻을 보면 직접적인 폭력과 전쟁, 테러, 범죄 등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에 대한 그런 의미, 개념 그런 것과 굉장히 가깝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직접적인 폭력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때릴 때가 있죠. 이런 신체적 폭력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좀 언어적 요구를 하는 그런 언어적 폭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신체적이거나 언어적 폭력과 같은 그러한 폭력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우리가 소극적 평화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가장 대표적인 게 전쟁, 테러, 범죄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런 것들이 직접적 폭력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 소극적 평화. 그다음에 두 번째 적극적 평화 볼게요.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원하는 거 맞아요.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무엇가 더 추가되냐면은 빈곤, 정치적 억압, 종교적 차별과 같은 사회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제거되는 상태. 여기까지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제거되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를 우리가 적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사회 구조상 누군가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억울하게 굉장히 못 사는 경우도 있죠. 그런 식의 빈곤이라던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억압한 거, 그러니까 정부라던가 아니면은 뭐 주요 인사와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억압을 받는 경우, 아니면 종교적 차별, 아니면 사상적 억압, 아니면 뭐 인종차별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식의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제거되어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걸 적극적 평화라 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갈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봅시다. 직접적 폭력은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폭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시 폭력을 재현함으로 마음의 상처를 남긴다. 구조적 폭력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어요. 정치적, 억압적, 경제적, 착취적 폭력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폭력들은 분열, 붕괴 및 사회적 소외 등에 의해 조장된다. 반면에 문화적 폭력은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법과 과학, 대중매체와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런 역할들을 한다 나와 있죠. 따라서 폭력은 주로 문화적 폭력부터 이제 시작돼서 구조적 폭력을 거쳐서 이제 나중에는 최종 단계가 직접적 폭력으로 이제 진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에 1, 2번 내용 볼게요. 칸트의 영구 평화의 방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배웠었죠. 잠깐 뒤로 돌려볼게요. 그래서 칸트의 영구 평화를 보면은 선생님이 여기 조항 이 세 가지 중요하다 했었죠. 그래서 칸트의 영구 평화 보면은 모든 국가의 시민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이 연방 체제에 기초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어떤 국제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의 법에 의해서. 세 번째는 국가 간 평등한 관계 기반을 둔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 있어야 된다. 서로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칸트가 전쟁이라던가 분쟁이라던가 테러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전쟁 없애기 위해서 이런 영구평화 조항을 제시한 거죠. 근데 갈퉁은 칸트의 영구평화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이런 칸트의 영구평화 방법은 소극적 평화를 달성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내기에는 어렵다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멈춘다고 하더라도 빈곤이라던가 인권 침해 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갈등은 어떤 평화를 원하냐? 갈등은요, 소극적 평화보다는 적극적 평화가 얘가 진정한 평화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내용 볼게요.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 폭력을 제거하여 적극적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 장 4페이지로 넘겨볼게요. 그 다음 장 4페이지로 넘겨보면은 이번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내용 볼게요. 그래서 반과로 1번 보면은 세계화의 의미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화란 무엇이냐?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성 증가로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 체계로 통합되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세계화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이 이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다른 나라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물건도 살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굳이 우리나라에서 뭐 물건을 반드시 생산해서 소비할 필요도 없고 뭐 다른 나라가 월등하게 물건을 잘 만들면 그 나라 물건을 사서 우리가 거기에 의존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상태, 그렇게 통합되어 가는 상태, 이런 걸 우리가 세계화라고 부르고요. 세계화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 상업화, 획일화된 선진국 중심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K 콘텐츠들은 되게 발달돼 있어요. 뭐 드라마라던가 한국 드라마라던가 한국 영화라던가 발달된 상태지만 다른 나라들 가면은 의외로 자국 콘텐츠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떤 나라의 문화를 소비하냐? 대부분의 나라들은 뭐 할리우드 영화 보죠, 다들. 뭐 미국의 이런 영화라던가 아니면 영국의 영화라던가 뭐 이런 영국은 여러 유명한 소설도 되게 많죠. 그리고 이런 미국이라던가 영국의 문화가 점점 독식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대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장과 자본의 독점은 이제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세계화가 점점 더 심해지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강대국이 시장이라던가 자본을 독점하고 다른 좀 강대국이 아닌 나라들은 이런 강대국의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본의 독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간 부의 불균등한 분배가 일어나고 있고요. 세 번째 보면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이제 원조를 통해 가난한 국가의 빈곤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해 이제 문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발생하고 있죠. 특히 18세기, 19세기 이때 당시에 지금의 강대국들이 식민 지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못 사는 나라들, 아프리카라던가 아시아라던가 아니면 남미 쪽이라던가 이런 나라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식민 지배를 너무 많이 당하고 그 나라에 있었던 여러 고유의 자원들 다 빼앗기고 노동력도 다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부유한 국가는 옛날에 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유한 국가들이 원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보면 해외 원조의 윤리적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파트가 진짜 쉬운 문제 되게 잘 많이 나오고요. 또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파트가 진짜 의외로 되게 너무 어려워요. 진짜 킬러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해외 원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개인이 알아서 자유롭게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상들이 있냐? 첫 번째, 의무론적 관점이 있고요. 그 밑에 롤스의 관점도 있고, 그 다음 장 넘겨보면 노직, 그 다음에 싱어,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미 이전에 다 배웠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가 마지막 단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라던가 사상이라던가 되게 익숙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예전에 배웠었던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 보면은 의무론적 관점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의무론에서는 해외 원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먼저 결론부터 볼게요. 의무론적 관점에서는 여기 결론이 나와 있죠. 아이고. 네. 아이고, 갑자기 이상하게 나오네.
의무론적 관점에서 해외 원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려운 처지의 국가를 돕는 행위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며 언제 어디서나 보편성을 지닐 수 있는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이다 나와 있죠. 교과서에는 요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의무론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가, 이런 결론을 왜 내렸는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하거나 기억이 안 나거나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칸트의 주요 사상을 가져왔거든요.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목이 말라서 잠깐 물을 마시고 오겠습니다. 입이 박사 마르네요. 그래서 물 마시고 왔는데, 의무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가 누구예요? 칸트죠. 네. 칸트 정말 세계과 윤리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사상가인 것 같아요. 칸트는 반드시 잘 외워주시고요. 칸트의 주요 사상부터 보십시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관 나와 있죠. 선생님이 칸트를 이제 공부할 때 요 인간관부터 먼저 반드시 외워야지 나머지 뒤에 내용들이 자동적으로 잘 이해가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칸트는 인간은 어떤 존재를 보았냐? 인간은요, 누구나 다 뇌를 가지고 있죠. 그죠?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이성적인 능력이라는 되게 특이한 능력이 있어요. 이성적이고 또 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율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봐요. 자율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셔야 될 텐데, 스스로 도덕 규칙을 세워서 자신이 세운 규칙을 실천하는 것. 네. 실천하는 능력을 우리가 자율이다라고 계속 얘기하죠. 이 모든 인간은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가 있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나 이런 거 다 인식할 수 있죠. 모든 생명을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라던가 권리를 존중해줘야 된다. 모든 사람들은 평등해야 된다. 이런 식의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볼게요. 두 번째 내용은 칸트의 좀 특이한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칸트 말고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중의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인 다 쓸게요. 이거 일반적인 도덕 이거 너무 공간이 좁아서 좀 넓은 데다 쓸게요. 죄송해요. 아까 거기 학습지에다가 쓰기에 너무 공간이 좁은 것 같아서 좀 더 넓은 데 갔습니다. 아무튼 여기다 다시 쓸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행동. 너무 말이 길다. 도덕적 행동의 종류를 한번 두 가지로 나눠볼까요? 크게. 첫 번째는 어떤 행동이 있냐? 동정심에 의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던가 욕구에 의해서 한 행동. 가장 대표적인 게 동정심이죠.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되게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되게 불쌍하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 보여가지고 동정심이 생겨서 우리가 도와줄 때가 있죠. 그런 행동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행동도 동정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도 당연히 도덕적인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칸트는요 되게 특이한 말을 합니다. 이런 동정심에 의한 도덕적 행동은 도덕적 가치가 사실상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도덕적인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냐? 칸트가 살았던 시대를 보면 되는데요. 한번 칸트를 검색을 해볼까요?
칸트가 몇 년도에 살았죠? 한 1800년대로 선생님이 기억하는데 칸트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칸트 몇 살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 네. 칸트가 대충 1700년대, 1804년까지 살았네요. 네. 이렇게 살았다 나와 있는데, 다시 넘길게요. 이거 아닌데. 됐다. 하여튼, 칸트가 1700년대, 180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당시에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냐. 뉴턴이라는 과학자 아세요? 이름? 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뉴턴 하면은 생각나는 과일이 있으신가요? 뉴턴 하면은 사과가 떠오르시죠? 네, 뉴턴의 중력 법칙. 그러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중력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칸트가 살았던 시대에 뉴턴이라던가 되게 다양한 과학자들이 여러 과학 법칙을 글씨가 왜 이래. 과학 법칙을 발견을 했던 시대예요. 이 당시에 되게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했던 시기인데 여기에 칸트가 되게 많은 감명을 받아요. 되게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데 칸트가 그래서 뭐를 원하냐. 이 뉴턴의 중력 법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과학의 영역에서 보편적인 법칙을 계속 발견하고 있잖아요. 중력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적용되는 그런 법칙이죠. 이런 중력 법칙처럼 도덕이라던가 윤리의 영역에 있어서도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사상가, 철학가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자면은 동정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도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나랑 굉장히 관계가 가깝거나 아니면 이 친구는 나에게 있어서 뭔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얘는 뭔가 잘생긴 사람 보면 또 잘생기고 이쁜 사람 보면 또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도 내가 도와주지만 반대로 이 사람 좀 재수가 없어. 이 사람 좀 성격이 별로야. 이 사람 내가 평소에 되게 싫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처한다 하더라도 내가 별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죠. 그렇기 때문에 동정심에 의해서 한 그런 남을 도와주는 행동은 무엇이 없다. 보편성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정심에 의해서 한 도와주는 행동도 도덕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칸트가 생각하는 진정한 도덕적인 행동은 무엇이냐?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동이 있어요. 의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 이런 것들. 아니,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이유는 별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그 행동 그 자체가 옳고 그 행동 그 자체가 우리한테 의무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당연히 다른 사람 도와줘야지. 이런 식의 행동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왜 약속을 지켜요? 약속을 지키는 구체적 이유가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당연히 옳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런 행동들만이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도덕적인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동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다? 보편성이 있다.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다시 원래 학습지로 돌아가 볼게요.
네, 그래서 아까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 볼게요. 도덕적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감정이나 욕구가 아니라 도덕 법칙을 존중하려는 이런 의무에서 비롯된 행동만이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아니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도덕 법칙들이 있잖아요. 도덕 법칙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형식을 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형식을 띠냐? 정언명령의 형식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정언명령이 무엇이냐? 그냥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칙, 그런 명령이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언명령의 대표적인 정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두 가지의 내용은 계속 생활과 윤리에서 특히 제일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정언명령에는, 그러니까 모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은요, 정언명령의 형식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정언명령의 대표적인 정식이 총 4가지, 원래는 4가지인데 교과서에는 2가지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볼게요. 첫 번째 정언명령 어떤 게 있냐?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를 하여라 라고 나와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다? 자율적인 인간이라 했었죠. 자율이 뭐라 했어요? 이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인간이라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스스로 도덕규칙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도덕규칙을 세울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어떤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되냐?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혹은 어느 상황에서나 적용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돼야 된다. 이 도덕 규칙이, 그쵸? 그런 느낌을 가져야 한다. 그런 거고요. 근데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가 특히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칸트 공부하면. 네, 그쵸? 두 번째 내용 봅시다.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를 하여라 라는 형식이 있죠. 정식이 있죠. 정식이라고 불러야 되죠. 정식이 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정식 때문에 오늘날의 인권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발달할 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은 나한테 굉장한 이익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을 이용해야겠다. 아니면 이 사람과 좀 친해져야겠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나의 이익을 위한 이렇게 도구라던가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행동하면 절대 안 되고, 그런 행동들은 절대 옳지 않고,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해줘야 된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권을 존중해주자. 뭐 쉽게 말해서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가 칸트의 보통 주요 사상인데,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의무로는 해외 원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려운 처지의 국가들이 있죠. 이런 어려운 처지의 국가를 돕는 행위는 무엇이다? 요 형식의 영향을 받았다는 느낌이 받죠. 예. 어려운 처지에 처한 그런 국가를 돕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다?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며,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보편성을 지닐 수 있는 그런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해외 원조를 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어떤 것이다? 윤리적 의무이다. 당연히 해외 원조 당연히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이 너의 의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롤스부터 나머지 내용이 이제 별로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